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차가 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적 미혼모인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저에게 집은 조그마한 새방이었고 가족이라고는 엄마 하나뿐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서 그런지 행복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죠. 비록 집에 아빠라는 존재는 없었지만 지극정성으로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엄마가 옆에 있어서 저는 무난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의 소개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무난하게 결혼을 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죠.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평소 욕심이 없는 데다가 화도 잘 안 내고 성실한 편이라서 주변 지인들이 그렇게 저희 남편을 칭찬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편의 이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지만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결혼 이후에도 크게 싸우는 것 없이 아이들을 낳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들 사이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저희 시어머니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조금이라도 신경이 거슬리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부터 내시는 편이에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조용한 제 인생에 산통을 깨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죠. 처음에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 가려고 찾아온 것이었더군요. 결혼 후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로 부딪힌 적은 많았지만 보통 제가 참고 조용히 넘어간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무작정 돈을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남편이 평소에 돈을 쓰는 것을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과자 사 먹고 장난감부터 구매하는 아주버님과는 다르게 남편은 돼지 저금통에 돈을 넣어놓고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어릴 적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서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곧바로 적금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은 사용하지 않고 결혼할 때까지 꾸준히 가지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20대 때부터 모아온 돈을 사용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남겨두자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고 결혼 후에 저도 적금을 들어 꾸준히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몇 년 후 통장을 확인해 보았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제가 꾸준히 들어온 적금이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갑자기 집에 찾아와 그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도 저도 너무 황당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막무가내로 통장 어딨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너희는 효친경장이라는 말도 모르냐? 결혼해서 애까지 있으면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너네는 무슨 효도를 선택적으로 하냐? 이제 우리들은 늙어서 돈도 못 벌고 바깥 양반은 다 늙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통장 가지고 와라. 어머니, 저희가 당연히 효도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통장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생활하기 힘드신 거면 차라리 제가 따로 용돈을 더 챙겨드릴게요. 아내가 무슨 거지 새끼도 아니고 다 늙은 나이에 너한테 굽신거리면서 용돈 좀 더 달라고 애써야 하냐? 나랑 바깥 양반은 그냥 너희가 모아놓은 적금 통장 받아 생활하면 된다. 그러니까 입 아프게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말고 들어가 통장 가지고 나와라. 그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죽어라 모아놓은 적금 통장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억지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면서 싸웠어요. 아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금 통장은 못 드려요. 막말로 저희가 어머니 용돈을 안 챙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달 생활비 할 만큼 충분히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왜 저희가 힘들게 모아놓은 돈을 탐내세요? 적금 통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못 드리니까 두 번 다시 그 말 꺼내지 마세요. 얘 좀 봐라.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얘가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대체 네 엄마는 뭘 가르쳐 시집 보낸 거냐? 괜히 가만히 있는 저희 엄마는 왜 걸고 넘어지세요? 그리고 적금 통장에 있는 돈은 저와 남편이 오랫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모은 게 억울해서라도 절대 못 드려요. 그러니 용돈이라도 건지고 싶으시면 적금 통장 타령은 그만하시죠. 네가 이제는 시애미를 대상으로 협박까지 하는 거냐? 네가 가지고 있는 적금 통장은 내 아들 돈이다. 내 아들이 모은 돈 애미가 가지고 가겠다는데 며느리 주제에 무슨 권리로 안 된다 하는 거냐? 그 적금 통장은 남편이 저에게 넘겨준 지 오래이고 결혼한 이후부터는 꾸준히 같이 모아왔어요. 저에게도 권리가 있다고요. 뭐라고? 무슨 이런 도둑놈 심보가 다 있어? 당장 내 아들 통장 가지고 나와. 아니요. 저희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키워야 하고 앞으로 돈 들어갈 곳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도 2년마다 전세 전전하고 있어서 이 돈 모아서 빨리 내 집 장만도 해야 하는데 어머니 어쩜 이렇게 뻔뻔하세요? 애들 키우면서 매번 이사 다니느라 힘들어하는 저희가 보이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내가 뻔뻔하다고? 얘가 돈에 미쳐서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막말로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한 푼도 보태주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돈으로 효도를 하기를 강요하세요? 적금 통장에 있는 돈 저희도 없는 살림이 힘들게 모은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만하세요. 대체 이 밤중에 찾아와서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제 그만하시고 모셔다 드릴 테니까 얼른 나와요, 엄마. 아니, 니네는 아직 젊으니까 또 돈 벌어 모으면 되잖아. 우리는 다 늙어서 어디 가서 돈 벌어올 수도 없다. 지금까지 한 푼 두 푼 모아 힘들게 키워 장가까지 보내놨더니 이제는 돈에 눈이 멀어서 부모도 버리네.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부모는 돈 없어서 나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냐?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어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난다더니 며느리도 돈 때문에 시애미를 버린다네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결혼할 때 한 푼도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효도를 강요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적금 통장은 못 드린다고 하면서 버텼죠. 그랬더니 하다 자식 며느리가 부모를 버렸다고 동네 시끄럽게 밤중에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난리를 쳐도 신경을 쓰지 않고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나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 남편한테 저는 며느리도 아니라면서 당장 예의 밥 말아먹은 젖단년이랑 이혼을 하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한숨을 크게 쉬더니 동네가 떠나가라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의 팔목을 붙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순식간에 떠들썩한 집이 조용해졌죠. 마치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날 저희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 엄마 집에 놀러간 상태였기에 시어머니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었죠. 이후 남편 덕분에 적금 통장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집살이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오라가라 사람을 똥개훈련 시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또다시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건지 심지어 아무 죄 없는 저희 엄마한테까지 속된 말로 지랄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반찬 가게 하고 있는 엄마의 가게에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반찬 가게 뒤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후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와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결혼 이후 시댁과 가까운 거리에 가게가 있음에도 시어머니가 한 번도 저희 엄마 가게에 오신 적이 없다 보니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엄마 반찬 가게에 찾아오셨나 싶었지만 저는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엄마 가게 안에서 진상을 피우면서 아주 꼴값을 떨고 있더라고요. 유리창 너머로 보았을 때는 그저 시어머니랑 엄마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시어머니는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황당해서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죠. 아내가 오늘 아침 집에 손님들이 오셔서 사돈 매상 올려주려고 반찬 배달을 시켰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사돈 집을 모르고 있을 리도 없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주문을 했으면 하다못해 잡채나 갈비찜이라도 서비스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배달 온 곳을 보니 반찬밖에 없어서 손님들한테 민망해 얼굴을 못 들었어요. 반찬을 주문하셔서 넉넉하게 담아드리기는 했는데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요. 다음에는 다른 것도 더 챙겨드릴게요. 죄송해요, 사돈. 다음은 무슨? 사돈 같으면 손님들 앞에서 큰 창피를 당했는데 또 여기서 주문하겠습니까? 이 동네에 반찬 가게가 사돈네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제가 사돈 생각해서 여기서 주문을 했는데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달려왔겠습니까? 사돈,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어렵다는 사돈인데 아무리 못 배워 먹었어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사돈.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째째하시네요. 그런 식으로 장사하다가는 금방 말아먹습니다. 사돈이 주문을 했는데 반찬 조금 먼저 주고 끝내려고 하더니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온 김에 갈비찜 하나 가져갑니다. 아까 못 받은 서비스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세요, 사돈. 다음번에는 꼭 많이 챙겨드릴게요. 제가 엄마 가게 주방과 연결된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엄마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갑질을 지켜보고 있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죠. 사실 저희 엄마는 평생 눈칫밥을 먹고 살아오신 분이고 본인이 죄인이라 생각하며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갑질을 하며 막무가내로 음식을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바보처럼 알겠다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던 것이죠. 시어머니가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것쯤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어 대신 난리를 쳐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앞에 나서서 싸우면 괜히 자식 잘못 키웠다며 저희 엄마가 욕을 더 먹을까 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비싼 소갈비찜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 갈비찜 다시 내려놓으세요. 그거 반찬 가게에서도 제일 비싼 음식이고 손님들에게 판매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함부로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너 가게 문으로 들어오는 모습 못 봤는데 어디서 들어왔냐?
아까 전부터 어머니가 손가락질하시며 막무가내로 웃기시는 모습 다 봤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음식은 서비스로 못 나가요. 반찬 가게에서 반찬 몇 개 팔아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갈비찜이랑 잡채를 서비스로 바라세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사돈인데 그 정도도 못 바라냐? 손님들에게 갈비찜을 내어놓고 싶으셨으면 배달시키실 때 같이 구매하셨어야죠. 어머니가 주문하신 반찬 몇 개보다 훨씬 비싼 소갈비찜을 서비스로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저희 엄마한테 사과해 주세요, 어머니. 나는 니네 엄마한테 사과 못한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를 왜 하냐? 시어머니는 절대 사과 못한다고 하고는 손에 든 갈비찜을 가게 안에 던져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데 천연덕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나가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갑질을 하며 난리친 것도 모자라 판매할 음식을 던진 후 호련히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시어머니가 던져 바닥에 떨어진 소갈비찜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오히려 사돈께 죄송해서 어쩌냐고 그냥 드릴 수 있는 건데 가지고 가시라고 하지 왜 그랬냐면서 되려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애써 찾아오신 시어머니를 빈손으로 보낸 게 걱정이 된다는 엄마 옆에서 한참을 위로해드리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퇴근하는 남편을 보자마자 미리 챙겨놓은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하자고 통보를 했어요. 물론 이런 일이 한두 번인데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여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일이 수두룩했어요. 그리고 점점 연차가 쌓일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심해지니 저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예상치 못한 이혼 통보에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차라리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죠. 저의 말을 듣던 남편은 당황했는지 한동안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저의 손을 잡고 엄마 집으로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이혼 없이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면서 싹싹 빌었죠. 그렇게 아무 죄 없는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 대신 사과하는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남편이 시댁으로 가서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드리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리겠다 통보를 했고 남편의 등살을 못 이겨 시어머니는 억지로 사과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마지못해 사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사과는 했으니 그냥 넘어가라는 엄마의 이야기에 이혼 얘기는 무마되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편 잘못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부모 자식 간에 인연 끊자는 말이 무서웠는지 남편 눈치를 살살 봐서 한동안 부딪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형님 되실 분을 데리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인사 자리에 저와 남편도 갔어야 했지만 큰애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는 바람에 형님 되실 분 인사 오는 날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예비 형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아주버님 통해서 뭐 들은 거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따로 들은 건 없다면서 상견례 자리에서 금방 만나게 될 텐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 하며 웃어 넘겼고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시댁에 인사 오신 후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까지 쳐들어오시더니 형님 되실 분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계속 저와 예비 형님을 비교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예비 형님을 만나기도 전에 괜히 거부감부터 생기더군요.
분명히 예비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더 비교하면서 차별하실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저의 형님 되실 분은 저와는 다르게 스펙이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주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살아왔고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 들어와 명문대 교수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아주버님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가족이 들어온다는 것에 설렜었죠. 어찌되었건 예비 형님도 며느리로 저와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시어머니가 비교를 하시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예, 너는 시골 청구석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교 나왔다고 했지? 시골은 맞긴 한데 나름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학교였어요, 어머니. 아휴, 청구석에서 유명해봤자지. 어디 내세울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 우리 첫째 며느리는 외국의 유명한 학교 나와 한국에 들어와서 명문대 교수한다더라.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첫째랑 학벌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서 원? 너는 대체 젊을 때 뭐하고 살았길래 이 조그만한 한국 땅에서 좋은 학교 하나 못 골라갔냐? 둘이 학벌이 그렇게 차이 나서 말이나 통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첫째는 오죽하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나름 이름 들으면 사람들이 아는 학교 나왔어요. 이름 들어서 알아준다고? 그게 유명한 학교냐? 하긴 네가 그런 학교를 나왔으니 직업도 변변치 않지.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집에 데려왔을 때 너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어. 학벌이 안 좋으면 집안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미혼모가 키운 딸이라니.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너 절대 허락 안 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뭘 너무해. 네 형님 될 사람은 사돈 되실 분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부자 동네에서 살았고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유명한 학교 나왔다니 내 눈에 얼마나 이쁘겠냐. 게다가 계속 외국에서 살았으니 외국어를 아주 모국어처럼 할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예비 형님과 비교를 하셨어요. 학벌부터 집안까지 헐뜯지 않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였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마음도 모르고 아주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예비 형님이 들어오기 전부터 괜히 분란을 만들면 제 손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그러든가 말든가 어쩌라는 식으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 일만 했죠. 제가 끝까지 반응을 하지 않으니 시어머니도 재미가 없었는지 집에 간다고 하고는 나가더라고요. 이제 끝났다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예비 형님과 저를 한참 비교했던 그날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선 우리 적금 들어놓은 것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스펙 좋은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로서 뭐라도 하나 해줘야 면이 서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적금 통장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는 거라면서 회유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남편이 나서서 이 문제는 완전히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번 예비 형님 결혼을 핑계로 또다시 적금 통장에 눈독을 들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가 아닌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적금 통장 이야기를 꺼내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뿐 아니라 난리가 날 것을 예상한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당시 저는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고 적금 통장을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손으로 X자 표시를 하며 아주 난리를 쳤어요. 다행히 난리를 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적금 통장은 안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또 네 처가 옆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냐며. 마누라 꼭두각시도 아니고 남자놈이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면서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적금 통장 넘겨주겠다는 소리를 할까봐 불안해서 종이를 꺼내 시어머니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더라도 절대 주지 말라고. 만약 그거 넘겨주면 진짜 이혼할 거라고 적어가면서 강하게 나갔죠. 그랬더니 남편은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 안 된다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먼저 끊더라고요. 다시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을 보니 시어머니도 포기하셨다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지난번 예비 형님이 시댁에 인사 오실 때 뵙지 못했으니 저희 부부도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죠. 그렇게 미리 전달받은 장소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로비에서 저를 보자마자 얘기 좀 하자며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너 오늘 중요한 날인 거 알지? 네 형님 될 사람이 지난번에 얼굴을 못 봤으니 오늘은 동서 될 사람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안 내키지만 오라고 한 거니까 너는 안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거슬리는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알겠냐?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니네 집 가서 다 얘기해줬잖아. 네 형님 될 사람이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자란 부자라고. 게다가 좋은 학교 나와 명문대에서 교수까지 하는 너랑 레벨이 다른 사람이니까 너는 상견례에서 입 다물고 밥만 처먹어. 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아우, 얘가 입 아프게 여러 번 말하게 하네. 네가 저 집안 사람들이랑 말이 통하기는 할 것 같냐? 게다가 스펙 좋은 명문대 교수로 있는 애랑 시골 총구석에 대학교 나와 잡일이나 하던 네가 제대로 말이나 통할 것 같냐고. 괜히 중요한 자리에서 헛소리 꺼내고 분위기 망쳐 망신당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축치고 앉아. 나오는 비싼 밥이나 처먹고 가. 아, 네가 언제 이런 비싼 밥을 먹어보겠냐? 그러는 어머니는 교수 며느리 맞이할 정도로 스펙이 좋으세요? 어머니도 교수 며느리 보는 거 분에 넘치세요. 뭘 알고 말씀하세요. 누가 보면 어머니가 이 나라 사람들 다 휘어잡는 유명 인사인 줄 알겠네요.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스펙이라고는 쥐뿔도 없는데 저 집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나 아주버님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거 결코 좋지 않을걸요? 제가 상견례장에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입 한번 놀려드려요? 교수 며느리 가족들 앞에서 깽판 한번 쳐드리냐고요.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도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제대로 한번 놀아보게요. 아이고,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이런 걸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기어오르는 게 끝이 없네. 오냐오냐요? 어머니가 언제 저를 오냐오냐 해주셨어요. 예비 형님 인사 오고 며칠 뒤에 굳이 저희 집까지 와서 비교하시고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아주 난리를 치셨잖아요. 그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적금 통장 뺏어가려고 전화까지 하셔서 큰 소리 내셨잖아요. 그거 여기서 다 털어드려요? 아이고, 알았다. 내 더 이상 돈 얘기 안 할 테니까 상견례장에서 입 꾹 닫고 있어 너. 이상한 말로 입만 뻥끗하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고개라도 들고 눈이라도 쳐다보면 집 가서 매타작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알았어요. 어머니 하시는 거 봐서요. 평소와는 다른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끝까지 여유를 부리며 이야기했어요. 예비 형님의 집안이며 스펙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며 아주 좋아라 하더니 제가 혹시라도 상견례장에서 입이라도 잘못 놀릴까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웃기더군요. 그렇게 저는 화장실에 나와 상견례장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굳이 제 옆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허튼 소리를 할까봐 무서웠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 가족들이 먼저 도착해서 앉아있는데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예비 형님이 가족들과 상견례 장소에 오셨어요. 아주버님이 한 분씩 가족 소개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예비 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어서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예비 형님이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죠. 그래서 혹시 나를 아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견례가 시작되었고 가족들끼리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꺼낼 때마다 제 허벅지를 꼬집고 발로 툭툭 치면서 제가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허벅지를 꼬집을 때는 너무 아파서 악소리가 날 정도였죠. 계속해서 꼬집히다 보니 허벅지가 어딘가에 쓸린 것처럼 너무 아파서 상견례가 거의 끝날 때쯤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눈치를 보다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뒤쫓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죠. 너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 내가 분명히 입 다물고 있으랬지? 누가 네 얘기 궁금하대? 이게 아주 시애미를 우습게 보고 까불고 있네. 어머니,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내가 너 창피하다고 입 다물고 비싼 밥이나 처먹으라고 했냐 안 했냐? 너 오늘 아주 나한테 당해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아주고 봐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시어머니는 이 말을 끝으로 저를 억지로 화장실 칸에 밀어넣은 후 변기에 제 머리를 박으려고 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공포스러운 상황에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며 왜 이러냐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죠. 한참을 시어머니에게 붙잡혀 이리저리 휘둘러지고 있던 와중에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왔고 곧바로 시어머니를 제지하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예비 형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살았다라는 안도감과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비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우리 동생한테 그만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해서 형님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시어머니도 황당했는지 대체 누가 동생이냐며 되물었죠. 그러자 형님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뒤적거리며 지갑을 찾아내 사진을 한 장 꺼내면서 저에게 건네더군요. 저는 예비 형님에게 받은 사진을 보고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에는 어렸을 때의 저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옆에는 나랑 똑 닮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그리고 그게 예비 형님이라고 했고요. 누가 봐도 사진 속에 있는 2명의 어린 여자아이들은 쌍둥이였죠. 시어머니도 옆에서 예비 형님이 저에게 건네준 사진을 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이게 대체 뭐냐고 너네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아마도 상견례장에서 예비 형님이 저를 보며 흠칫 놀랐던 것과 계속해서 저를 흘기 쳐다보던 것도 다 이 사진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와 쌍둥이가 맞다는 예비 형님 앞에서 저는 쌍둥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어요. 저는 살면서 엄마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엄마에게 쌍둥이 자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힘든 마당에 둘 다 입양을 보냈겠지. 왜 굳이 한 명만 남겨두고 키웠겠어요. 도저히 예비 형님과 제가 쌍둥이라는 말이 믿기지가 않았죠. 거기에 어릴 때 모습은 똑 닮았지만 지금 모습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비 형님은 본인은 입양이 된 상황이고 사진 속에 있는 저와 형님이 피가 섞인 쌍둥이가 맞다면서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예비 형님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엄마에게 확인을 해보기로 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상견례는 난장판이 된 채로 정신이 없이 끝이 났고 저는 쌍둥이 언니라는 예비 형님과 간단하게 대화를 해본 후 함께 엄마에게 찾아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저를 보면서 누구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엄마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로 숨겨진 쌍둥이 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왕 같이 찾아갔으니 확인은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엄마에게 상견례 장소에서 나랑 쌍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혹시 나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는 게 맞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약간 흠칫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예비 형님은 엄마의 반응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들고 보더니 갑자기 오열을 하더라고요. 예비 형님도 오열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눈물을 훔쳤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엄마는 진정이 되었는지 저는 모르고 있던 출생의 비밀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옆에 있는 예비 형님과 쌍둥이 자매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미혼모로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애를 임신하게 되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까지 보고 살아야 했기에 한 명밖에 키울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쌍둥이 언니를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쌍둥이 언니는 젖을 안 먹여도 혼자 잘 놀고 울지도 않고 하는데 저는 뒤늦게 나와서 그런지 젖을 먹여도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비실비실 울기만 했다고 해요. 그래도 엄마가 이리저리 눈치를 보더라도 4살까지는 직접 키우려는 의지가 강해 버텨보려고 했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4년 내내 몸이 약해 병원도 많이 다니고 누워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는 둘을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고 입양이라도 보내라고 아우성이었고 결국 엄마는 어딜 가나 잘 클 것 같은 쌍둥이 언니는 입양을 보낸 후 저만 키우게 되었다고 했어요. 대신 쌍둥이 언니는 좋은 입양처를 찾아달라고 기관에 여러 번 부탁을 했고 남아있는 저에게는 쌍둥이 언니 몫까지 부족하지만 잘 키워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면서 살았고요. 전후 사정을 듣고 보니 이제서야 왜 그토록 엄마가 늘 본인은 죄인이라고 한 것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행히 쌍둥이 언니도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다 이해하더군요. 엄마가 입양 보낸 쌍둥이 언니를 만나게 되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언니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쌍둥이 언니는 미국에 살고 있던 한인 가족에 입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어머니가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쌍둥이 언니를 입양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양부모님은 한 명의 아이를 더 입양해서 동생도 한 명이 있다고 했죠. 다행히 양부모님은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고 양아버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해요.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쌍둥이 언니는 늘 친엄마를 계속 그리워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엄마가 쌍둥이 언니를 입양 보내기 전에 저희 두 자매가 같이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인화된 사진을 쌍둥이 언니 옷주머니에 넣어줬고요. 엄마가 넣어준 사진 덕분에 쌍둥이 언니는 본인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언젠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 훗날 친부모님과 쌍둥이를 만나게 되면 사진이 필요할 것 같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지갑에 항상 넣어 다녔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좋은 양부모님이 옆에 계셔도 엄마가 본인을 버렸다는 생각에 원망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양부모님께서 계속해서 친부모님도 본인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쌍둥이 언니도 점점 자라면서 엄마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인이 되면서 엄마를 직접 찾아봐야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쌍둥이 언니는 외국에서 자라 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엄마를 찾고 싶어서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 교수직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행히 연락을 주신 곳이 있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양부모님이 주신 입양 서류를 가지고 여러 입양기관에 가보기도 했고, 사정을 알고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도 해놓았다고 해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된 자신의 입양을 도와준 기관은 이미 문을 닫았고, 경찰서에서는 친가족들이 유전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예전에 기관으로부터 해외에 있는 좋은 집으로 입양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잘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쌍둥이 언니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쌍둥이 언니가 아주버님을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면서 상견례장에서 저를 마주치게 되었고, 덕분에 이렇게 엄마와 저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쌍둥이 언니로부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엄마는 언니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고, 그동안의 회풀을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언니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에 쌍둥이 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또한 저랑 언니랑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몰랐고요. 그 이유는 쌍둥이 언니가 몰라볼 정도로 얼굴에 손을 많이 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성형이나 보톡스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쌍둥이 언니는 외국에서 살다 보니 워낙 개방적인 편이기도 하고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20대 때 친구들이랑 성형과 보톡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외모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지금 저랑 둘이 있으면 사람들이 절대 쌍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닮은 구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쌍둥이 언니 혼자만 상견례 장소에 온 저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래도 지금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형님과 동서로 만나게 된 것도 하늘에서 도와줬다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와 쌍둥이 언니 소식을 듣고 나서 저희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게 없어졌죠. 왜냐면 스펙 좋은 쌍둥이 언니도 엄마의 딸이긴 했기에 무시를 할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나서 혹시라도 아주버님과의 결혼이 엎어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지난 일을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쌍둥이 언니는 무사히 결혼을 하여 지금은 저의 형님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의 쌍둥이 언니이자 형님은 워낙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덕분에 저 또한 요즘은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한 번은 쌍둥이 언니가 결혼한 후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당연스럽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일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얘 둘째야, 너 오늘 친척들 오는 거 알고 있지? 저녁 6시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너는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와서 손님한테 내놓을 음식 좀 만들어라. 갈비찜이랑 잡채랑 할 게 많다. 며칠 전에 물어보니 네 형님은 대학교 수업이 8시에 끝난다고 하더라. 오늘 음식 할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빨리 와라. 어머니, 저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매일 야근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초대한 손님들인데 제가 음식 만드는 것보다 직접 만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초대한 사람의 정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예. 야근이고 뭐고 시댁에 일이 있는데 며느리가 돼서 모른 척하면 되겠냐? 얼른 와서 음식해라. 어머니, 이 집에 며느리가 저 혼자 있나요? 그럼 저도 형님한테 연락해서 수업하지 말고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할게요. 저도 회사 일 제쳐두고 가니까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연락 못하시면 제가 대신할게요. 예. 그게 아니라 네 형님은 오늘 바쁠 것 같아서 연락 안 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보마. 그러니까 네 형님한테는 절대로 연락하지 말아라. 알겠지? 부탁이다.
네, 어머니, 그럴게요. 예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분명히 집안이 난리가 났을 테지만, 이제는 쌍둥이 언니이자 제 형님이 버티고 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저를 대하지 못하더군요. 물론 시어머니도 180도 바뀐 상황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건지 시집살이 시키려던 옛날 버릇이 종종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 기죽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다 하는 편이고 옆에 쌍둥이 언니이자 형님이 있으면 똑부러지게 일침을 날려주니까 예전처럼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니까 속이 시원하더군요. 쌍둥이 언니이자 형님도 상견례 자리에서는 이리저리 휘둘리며 말도 못하더니 저보고 많이 컸다면서 앞으로도 본인을 많이 이용해 먹으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해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역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었는데 상견례장에서 그것도 형님으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언니이자 형님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길을 펴고 살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역시 윗사람이라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이참에 시어머니도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반성하고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